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신에 도움이 되고 싶은 역시 DB준 삼촌입니다. 자, 오늘은 양난 이후에 조세제도 변화를 한번 볼 거예요. 조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죠? 이게 조세호 씨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나라에 뭐 내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조세는 여러분들이 방금 대답한 것처럼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세금 체제가 지금이랑 똑같진 않겠다.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세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뭐에 종사를 했죠? 옛날이니까 농사에 종사했겠다. 그죠? 그러면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땅은 왕의 것이다라는 그런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뭐를 내야 돼? 대가를 내야 되겠다. 그죠? 토지 땅에 대한 쌀로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제 기본 세금이에요. 기본 세금. 그리고 두 번째, 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있죠. 이 특산물을 나라에 내기도 했고, 세 번째는 사람의 몸뚱아리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금 남자들처럼 어디를 가든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은 나라에서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 노동력을 대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 세금이 조선에는 존재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농산물로 세금을 내는 걸 우리가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밭전자를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밭에서 난 세금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걸 우리가 전세라고 부릅니다. 전세. 그 다음에 특산물. 이게 특산물을 납품하는 거예요. 나라에다가 납품. 공적으로 납품을 하는 거라서 특산물 내는 걸 공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군대나 노동력으로 내는 거를 군대로 가는 대신에 역을 진다. 군대 역을 진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군역이라고 얘기해요. 군역 끝에 거 군역. 이렇게 기본 세 가지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양난 이후에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요 세금 제도를 다 뜯어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왕 때 어떤 제도를 만들었는지 한 개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전세는 방금 땅에서 난 뭐로 내는 거라고 얘기했죠? 쌀로 내는 거라고 얘기했다. 그죠? 이 전세를 기본적으로 내는 방법은 어떻게 냈었냐면은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던 방법을 갖고 전세를 그 땅에서 나는 쌀세금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토지가 얼마나 비옥하냐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쫙 있었고 그 해 농사가 흉년이냐 풍적이냐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쫙 있어가지고 땅마다 내는 그레이드 세금이 다 틀려가지고 세금 매기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세종대왕님이 똑똑하신 건 좋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물려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건 좋았는데 이게 제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토지에서 쌀로 내는 세금이 측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세금을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왜 흉작인지 풍작인지도 맨날 변하잖아요. 그리고 땅의 비옥도가 항상 똑같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예 세금 액수를 영원히 정해버리자. 그래서 이때 무슨 세금 제도가 만들어지냐면 영정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정법. 그냥 지금부터 세금 변동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어떻게 정해버리자. 영원히 정하자. 쉽게 말해서 세금 더 이상 변동하지 않고 픽스 해버리는 겁니다. 홀드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이전의 세금법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땅의 토지의 질 그리고 그 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에 따라서 계속 바뀐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들도 헷갈리고 누구도 헷갈리는 거예요. 농부들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세금 제도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은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상관없이 그래서 교과서에 풍흉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관계없이 이때 당시에 그 농토를 재는 넓이 단위를 결이라고 불렀거든요. 토지 한 결당 무조건 몇 두에서 몇 두? 4에서 6두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두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퍼다 담는 그릇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4에서 6도. 삼촌 4에서 6도면 이것도 고정 아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농사가 안 되는 북쪽 지역은 4도, 중간 지역은 5도, 농사 잘 되는 밑에 지역은 6도 이렇게 해서 4도에서 6도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아예 보통 몇 도라는 표현을 4도로 고정을 했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영원히 정하는 영정법은
토지에서 나는 쌀 세금을 풍년이든 흉년이든 관계없이 몇 두로 고정을 했다. 4두로 고정을 한 세금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뭐당 4에서 6두라고 돼 있죠? 한 결당 4에서 6두라고 돼 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좋은 건 뭐냐면 예전처럼 세금이 왔다 갔다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몇 결이니까 한 5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20두만 내면 되겠네, 곱하기 5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 액수가 정확하게 본인이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매년처럼 계속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토지세에 대한 부담이 감소는 했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요, 토지 있는 사람한테 물리는 세금이거든요. 세금 기준 자체가 토지 한 결당이니까 아무한테나 세금 안 물려요. 땅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리는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땅지자 주인주자 써서 지주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보통 넓은 농사를 자기 혼자 다 못 지으니까 자기 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세를 줘요. 이 세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소장농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체 결수에 내야 될 세금 있죠? 그 세금을 소장농들한테 다 넘기고 자기가 직접 농사 짓는 데다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들이 소장농들한테 세금을 떠넘기게 되면서 초반에는 토지세 부담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소장농들이 세금 부담이 너무 심해지는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밑에도 계속 똑같은 이 문제점들이 두 개 다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공납 한번 볼게요. 공납은 아까 공적인 납부라고 얘기했죠. 뭐를 공적으로 납부한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공적으로 납부를 하는 건데, 이 특산물 납부하는 걸 누가 바꾸게 되냐면 광해군 때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해서 바꾸게 됩니다. 좀 굵은 글자로 적어볼게요. 대동법. 이 영정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왕 때 실시됐냐면 인조왕 때 실시가 되었고요. 이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실시는 광해군 때 실시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실시하냐면 경기 지역에 실시를 해요. 근데 이게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반발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전국으로 실시되는데 자그만치 몇 년이 걸리냐면 100년이 걸려요. 100년이. 그러면 삼손이 또 앞에 잔뜩 깔았다, 그죠? 왜 이게 100년이 걸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한 개씩부터 먼저 차근차근 설명을 할게요. 이 대동법이라는 걸 설명을 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냐면, 앞에 특산물 내는 걸 공납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공납의 전세화라는 명칭을 써요. 지금 공납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전세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왔죠.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본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한 개씩 풀어볼게요. 공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삼촌이 앞에서 세금을 내는데 뭐로 세금을 내는 거라고 얘기했죠? 뭐로 세금을 낸다? 특산물로 세금을 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세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방금 전세는 위에서 얘기했잖아, 그죠? 화는 뭐뭐뭐처럼 되게 만든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 전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토지에서 나는 뭐로 내는 세금이라고 얘기했죠? 쌀로 내는 세금이라 그랬죠? 이 대동법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대신해서 돈이나 쌀로 세금을 내는 걸 대동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대신해서 뭐나 뭐로 내는 거라고, 대신해서 돈이나 쌀로. 그래서 공납의 전세화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여기도 설명했듯이 이 대동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특산물을 쌀로 내던지, 아니면 그 두루마리천 큰 거 있죠, 우리 사극 보면 시장에서 파는 그런 면포로 내던지, 조선시대 쓰던 엽전인 돈으로 내던지, 이런 식으로 대신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산물 대신에 쌀로 내면 이 쌀을 대동법으로 내는 쌀이라 그래서 이 쌀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동미라고 불렀고요. 이 대동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똑같은 단위로 보면 토지 한 결당
총 몇 두? 12두를 징수를 했어요. 12두. 자, 아까 영정법으로 냈던 게 총 몇 두였죠? 영정법으로 냈던 게 4두. 지금 대동법으로 내는 게 몇 두죠? 12두. 그러면 저 두 개 세법이 같이 걸리게 되면은 지금 내야 될 쌀수만 지금 얼마가 되는 거죠? 한 결당 16두가 되는 겁니다. 16두. 예전에 어떤 학교 선생님이 그 밑에 이제 균역법까지 설명을 했을 때 그 전체 내야 될 세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설명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 정도로 꼼꼼한 선생님도 계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광해군이 이거를 실시한 걸 앞 강의에서 이거 전후복구 산업으로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광해군이 이거를 굳이 실시했냐라는 걸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교과서에 나오더라는 거죠. 방납의 폐단을 수정하고자, 이런 얘기가 교과서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또 하나 나왔어요. 제 앞에 보니까 폐단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뭐의 잘못을 수정하고자 라는 뜻이다. 그죠? 그러면 이 방납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여러분 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납이라는 단어는 공납을 방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공납의 방해 폐단을 수정한다, 공납 방해의 잘못을 수정한다라는 말이 나오냐면, 이게 일반 백성들이 특산물을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복 30마리 이런 거를 일반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이 백성들한테 전복 100개를 내가 대신 내줄 테니 나한테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명부에 따라서 특산물을 대신 내주는데 그 특산물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받아 먹어서 백성들이 특산물 세금 내는 걸 엄청나게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야 될 세금 액수보다 백성들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부자들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봤던 거죠. 그래서 공납이 그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라. 그래서 그 중간에 고리대금처럼 이자를 붙여가지고 특산물을 팔아먹던 사람들 때문에 생겼던 문제점을 방납의 폐단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대동법이 실시되고 나면 그 중간 상들한테 특산물 안 사도 되잖아요. 그죠? 바로 내가 쌀로 내면 되니까 예전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특산물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특산물을 국가에다가 대신 팔아줘야 되잖아. 그죠? 국가 특산물 대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 국가에다가 특산물을 대행하는 사람들을 공적인 상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공인이라고 불러줬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 돈으로 특산물을 주고 사가지고 국가에다가 갖다 주고 그 대금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 나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조선시대 때면은 왜 물물교환해가지고 쌀바가지 퍼주고 물건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엽전을 지어주고 물건을 사는 거야. 예전에는 물물교환이면은 당근 주고 양파 받는 거니까 물건과 상품과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돈이면 화폐잖아. 내가 화폐를 주고 이 사람이 뭐를 주는 거지? 상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동법의 결과 중에 어떤 이야기가 뒤에 나오냐면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화폐 경제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요. 자,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상업의 기본적인 그런 싹수가 등장한 건데, 여러분들 사실 보기에 이 대동법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동법을 배워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제 식민시대가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조선은 기본적인 상업 경제 자체가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 식민시대를 니네가 거친 덕에 제대로 된 상업 정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반박을 할 때 우리가 대동법을 많이 써요. 그리고 아까 방납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 수익이 없어지니까 이 대동법 실시되는 걸 방해를 해서 전국 실시되는데 몇 년이나 걸린 거다? 100년이나 걸린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군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군역.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군대를 가는 거라고 얘기했다. 그죠?
이 군역은 사실 몸으로 때우던지 아니면 군포라고 해가지고 그 두루마리 천 있잖아요. 그거를 대신 내면은 그걸 안 가도 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군포라고 하는 거는 원래 1년에 몇 포를 냈냐면 1년에 2포를 징수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사가지고 내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거를 한 포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반토막으로 균열을 했습니다. 군포를 반토막으로 균열. 자, 군역을 반토막으로 균열. 자, 군포를 반토막으로 균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균역법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균역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군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반으로 쪼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균역법을 실시한 왕은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은 왕인데 뒤에 나오게 될 영조왕 때 실시가 된 제도입니다. 그러면 자, 균역법. 군포를 반으로 쪼갰다고 얘기했다, 그죠? 군포의 균열이에요. 군포의 균열. 군역을 균열냈다. 군역, 균열. 자, 그렇게 되니까 이를 반으로 쪼개면 얼마밖에 안 남아? 1밖에 안 남죠. 그래서 한 포만 받습니다. 세금 액수를 50% DC를 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줄여놓으니까 부족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부족분 생긴다, 그죠? 그래서 자, 이 부족분은 어떻게 메꾸냐면요. 이 부족분은 첫 번째, 결작이라고 얘기해서 한 포를 내면서 추가로 토지 한 결당 2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다 합쳐서 영정법을 4두라고 봤을 때 총 몇 두를 내야 되는 거죠? 4두, 12두, 그 다음에 2두까지 내야 되니까 총 이렇게 합치면 16, 18두를 내야 되는 거네요. 그죠? 18두. 세금 내면 욕 나오잖아. 합치면 18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외에 중요한 게 또 잡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잡세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던데 이 잡세는 바닷가와 관련된 세금들이야. 그러니까 균역법 실시에서 부적법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농촌 마을에서는 쌀로 걷는 결작을 받던지 아니면 바닷가 마을에서는 자기의 배에 대한 세금인 선박세, 그 다음에 소금에 붙는 염세, 그리고 물고기 잡아온 그 바다에 대한 어장세, 이렇게 결작을 붙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아까 나와있던 아까 영정법 볼 때 마지막에 있었던 문제점 있죠. 지주들이 세금을 소장농들한테 전가시키는 이 문제는 대동법에서도 나타나고 균역법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세금 제도로서 제대로 된 기능들을 하다가 이후에 지주들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이 좋은 세금 제도들이 빛을 발하는 문제점들도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양난 이후의 조세제도 개편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아마 대동법에서 여러분들 내용이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는 마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